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입니다. 야, 역사란 무엇일까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이겠죠. 그리고 철학은 인간이 그리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한 결과물이 그것을 강의한 것이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어떤 의미인지, 해겔은 누군지, 그리고 역사 철학의 내용, 그리고 이 역사 철학을 최종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에 대한 단어를 두 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짚어볼게요. 자,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황국신민화 그리고 창씨개명과 우리의 독립운동이 서로 다툼을 가졌고요. 광복된 이후에 미국에 의지하자 말자라고 해서 서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유민주주의냐 경제성장이냐 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촛불 집회를 통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과거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많은 투쟁을 통해서 지금의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해겔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반.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싸우다가 적절한 어떤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반합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발전의 최종 단계가 바로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권력자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좋은 것,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고 잘 살 수 있는 사고방식,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절대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도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의 투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해겔 방식으로 보자면 변증법과도 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사를 기준으로 14세기 르네상스, 15세기 종교개혁,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신중심에서 왕중심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몽, 꿈을 깬다라고 하는 계몽주의가 되겠는데요. 이 계몽주의의 대표주자가 칸트인데요. 역사의 꿈이 평화로운 시민사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희망을 걸었고요. 낙관적 계몽주의, 사람들이 이성을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좀 슬프게도 칸트가 죽은 이후로 세계 1,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인류는 좀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칸트의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서 해겔이 태어나게 됩니다. 1770년생이고요. 19년 후에, 즉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는데요. 해겔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해겔은 당시의 서양 철학자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로마어인 라틴어와 그리스어인 헬라어에 능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신학과 철학을 둘 다 공부했고요. 실제로 초기에는 신학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후기에 들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자, 해겔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을 보면은요, 뭔가 누덕누덕 되어 있죠.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 즉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죠. 야, 이 대혁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왕만이 권력을 가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아니다, 핍박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일반 시민에게 권력이 같이 주어져야 된다 해서 자유평등 우회 또는 박애라고 하는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사상은 프랑스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도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국에 있는 군주들이 당연히 프랑스 대혁명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주변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은 프랑스 대혁명을 마음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 혁명군의 편은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명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진군했고요. 이 진군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현재 프랑스의 애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군은 계속 어려운 싸움을 했는데요. 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나폴레옹의 등장입니다.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디까지 판세를 뒤집어 놓았는가 보면은 기존의 프랑스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 보시는 스페인을 점령했고요. 이탈리아 북부 점령했고요. 여기 라인 동맹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세웁니다. 즉 나폴레옹의 말을 잘 듣는 지도자를 앉혀놓은 라인 동맹이라는 걸 세울 정도로 프랑스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던 헤겔의 입장에서는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는데요. 헤겔의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정복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기존보다 훨씬 더 나은 절대 정신을 전파한 존재로서 나폴레옹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했을 때 나폴레옹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나폴레옹을 이끌어서 말을 탄 절대 정신이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철학이라는 건 뭐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역사를 개별의 사건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네. 정반합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 반대하고 이곳에서 제3의 대안을 내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절대 정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중세, 근대를 놓고 봤을 때 왕만이 자유로운 왕정, 귀족들만 자유로운 귀족정에서 민주정, 다수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기준에서 볼 때 실제 사례가 되는 국가를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서양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동방의 페르시아를 좀 무시했죠. 유학이다. 정신이나 철학이 어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귀족정이었던 그리스 로마는 청년기, 그리고 자신의 모국이었던 독일의 경우는 노년기, 여기서는 늙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은 절대정신에 가까운 사회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독일이 성숙기라고 하는 근거는 헤겔의 입장에서는 독일이 종교개혁을 했고 다수의 자유시민이 존재하고 사상의 자유가 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프랑스 혁명이 헤겔에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정신이 성장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헤겔의 뒤를 이어서 헤겔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이 아저씨 바로 칼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에 완전히 꽂혀 있었던 사람인데요. 자, 헤겔의 사상을 배경으로 역사를 한번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왕과 귀족을 몰아낸 건 맞는데 그 자리를 시민이 차지했느냐? 아니다. 유산계급, 즉 부자들이 결국은 권리를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대다수의 삶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과 귀족 그리고 농노의 관계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구조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결국은 계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생각의 배경에는요, 역사적인 유물론, 이 중에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 존재는 나의 입장이고 의식은 나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땅 많은 지주라면요, 당연히 봉건제가 좋겠죠. 넓은 땅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돈 많은 부르주아라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형식의 민주적 공화정이 훨씬 더 좋겠죠. 나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다수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경제적인 평등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런 필연적인 갈등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 원시 공산제에서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를 잠깐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실제로 알고 있죠. 공산주의를 택했던 소련과 중국 같은 경우는요, 아예 해체되거나 아니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산주의 개념들은 없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계급투쟁,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수정자본주의, 즉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신경 쓰거나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공공사업을 주도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본주의를 좀 개선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다시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경쟁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자본주의가 변화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이 현재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경쟁 때문에 피곤할 수는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변증법과 절대 정신,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이 지향했던 것, 그리고 역사 철학, 역사 속에서의 사건은 정반합을 통해서 결국 절대 정신을 향해 간다.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변증법은 실제로는 최종 목적지가 예상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역사 철학 강의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된 세상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면 역사 철학 강의를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